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2월 20일 부동산에 관련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좀 맞죠? 네. 저희가 이거 맞추느라고 연습을 좀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예고드린 것처럼 우리 그 세무사님 모시고 우리 지난주에 흐지부지하게 끝냈던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지난주에 얘기 나왔었던 게 증여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 나왔었죠.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공제율이 내년으로 가면 이제 또 감소가 되니까 네.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증여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오셨으니까 네. 어떻게 공제율이 어떻게 내려가는 거예요? 네. 일단은 증여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증여 세액 공제라고 해서 자진해서 그 신고 기한에 맞게 신고를 했을 경우에 2017년도까지는 세금의 7%만큼 공제를 해줬어요. 근데 하지만 올해부터는 세금의 5%만큼만 2%가 소폭 하락했죠. 공제가 되고 내년에는 세액의 3%만큼만 공제가 가능한 걸로 일단 세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금을 네. 1억 원 내기로 했다면 네. 얼마가 공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5%가 할인이 돼서 네. 그러면 500? 그렇죠. 생각보다 안 크네요. 그렇죠. 얼마 안 크죠. 어.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추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여가 지금 많이 늘어났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증여 세액 공제가 줄어들기 때문에 증여가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 그래요? 생각으로는 다주택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거를 증여로 전환을 하는 추세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다주택자들 세금 회피한다는 게 이 보유세 부분이겠죠? 뭐 보유세도 보유세지만 나중에 팔 거를 대비해서 이제 미리 증여를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고 세대가 이제 있는 자녀한테 세대 분리가 돼 있는 자녀들한테 1세대 1주택 결국 비과세 만들겠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증여를 해서 자녀나 이 지인들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네. 그 5년 이내에는 그렇죠. 매각하면 뭐 매각할 수는 있지만 증여하는 게 뭐 그렇죠. 큰 실익이 없게 되죠.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네. 어떤 경우냐면 특수 관계자 간에 네. 그 증여를 하게 되면 그 증여를 한 사람이 5년 이후에 파는 거하고 5년 이내에 파는 거하고 완전히 세금 차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가급적 증여를 받고 나서 5년 이후에 파시는 게 세금적으로는 유리하실 것 같아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금이 달라지죠. 세금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네. 기존에 증여한 사람이 취득했던 가액으로 계산이 되고 5년 이후에 팔게 되면 증여받은 시점에 그 사람의 취득가액이 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도 가액하고 이 시점의 양도 차익하고 이 시점의 양도 차익하고는 엄청나게 크니까 그래서 5년 이후에 파는 게 뭔 얘기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줄이게끔 하려고 네.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그게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이제 그 그러니까 수중자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증여를 해준 사람. 증여자가 매도한 걸로 봐서 세금을 똑같이 그러니까. 과세하는 게 이제 증여세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거죠. 이게 뭐라 그러더라? 무슨 부인이었던 것 같은데? 2월 과세. 2월 과세. 이거 2월 과세라 그러나요? 부인 어디 또 있어요? 아니 이거 항상 이 증여 관련해서 헷갈리는 게 무슨 부인 뭐 부당행위 계산부인 부인. 부당행위 계산부인 2월 과세. 이건 2월 과세. 2월 과세. 예. 네네네. 그 말씀하시려면 명확하게 해주세요. 문고를 하지 마시고. 배우러 왔으니까 나는 그냥 5년 내에 증여받은 물건을 그런 식으로 바로 팔았다가 세금 그대로 두드려 맞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이 명칭이 뭔지 오늘 정확하게 짚고 가는 거죠. 그 부인이 뭐라고요? 집에 있는 부인 말고 또 누구? 2월 과세. 2월 과세? 2월 과세랍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거는 약간 부수적인 증여했을 때 네. 이후에 부수적인 얘기고 네. 지금 당장의 그 다주택자들이 닥친 상황에서는 네. 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그리고 보유세를 조금 더 절세할 수 있기 위한 방안으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게 증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결론이네요.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중과세 때문에 뭐 다 뺏기게 생겼으니 결국은 증여라는 방법으로 우회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현재는 난 보유세가 더 큰 것 같아요. 보유세에 대한 보유세 부분도 두들기겠다라는 얘기가 자꾸 많이 과표도 올리고 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겠다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양도를 안 하면 사실 안 내는 거니까 뭐 그러면 좀 기다리지 이게 되는데 보유세는 당장 올해부터 내야 돼요. 그런데 네. 결국은 증여를 했다고 해서 네. 보유세에 대해 부담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종합부동산세는 완전 엄청 쌓이죠. 6억 그러니까 초과분에 보유세 대해서 중에 예, 한 사람이 두 네. 개를 갖고 있으면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네. 이 세율을 지금 언론에서 계속 했던 건 뭐 50%막 이렇게 올릴 것처럼 하면 이 구간별로 늘어난 세금이 엄청나게 더 커지는 거니까 이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발생한 상태에서 남은 수익 가지고 세금을 내면 되는 거니까 있는 건데 네네.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면 그건 내가 받아서 쓰는 월급 소득에서 그 세금을 맞아, 다 빼줘야 맞아, 되는 맞아. 거니까 맞아. 사실 소득세가 그러니까 보유세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공포는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을걸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두 개 있던 걸 이걸 파느니 그러면 어차피 넘기고 그렇게 되면 1인당은 지금 9억까지가 이제 예, 종합부동산세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둘 다 종부세를 안 낼 수 있거든요. 네네. 예, 아, 그러니까 그렇죠. 예, 보유세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증여를 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보인다. 맞습니다. 또는 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늦지 지금부터도 예, 고민을 해서 증여를 또 고민해야 될 타이밍이기도 하겠네요. 네. 맞아요. 또 이제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월 1일 전과 후에 따라서 종부세가 좀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또 달라져요? 그리고 4월 1일 따로 중과세도 바뀌더니 이거 종부세도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 어떻게 바뀌냐면 4월 1일 전에 단기 임대 네. 5년 민간 임대 주택법상 4년이에요. 근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종부세 배제가 되지만 4월 1일 이후에 단기 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 네. 종부세 배제가 안 됩니다. 임대 사업자와 관련해서 예 그런 이슈가 그런 있구나. 이슈가 또 있구나. 예, 그리고 그러면은 네. 임대사업자 등록도 결국은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얘기네. 단기 그것도 하나 또 임대로. 방법이긴 한데 네. 근데 제가 여러저러 분들 상담을 좀 해보면 네. 뭐 2개에서 3개 정도 가지고 계신 다주택자들은 종부세에 대해서 부담감이 좀 크세요. 근데 그 이상을 가지고 계신 다주택자분들은 네. 신경 안 쓰세요. 명언이다. 명언이다 그거. 그렇게 생각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명언이다. 완전 자산가네. 네. 그렇구나. 그 기준을 매체로 잡아야 될까요? 저는 가본 세상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는 급여 자체가 월 소득 자체가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라서 네. 예. 대신 저는 두렵습니다. 땅속에 좀 묻어 놓으신 것들은 아니야. 쭉쭉 자라고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저는 네. 자산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이 소시민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포장하는 게 부담스러워. 알겠어요. 네. 계속 부담스러워하세요. 아니, 내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네.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간혹 사이드를 타고 들어오는데 오해할까봐. 아니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래요? 이제 그렇지 않은데 괜히 부풀려져서 보이니까.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서울 중심 용산에 사는 건 맞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저희가 웃자고 해본 얘기고 보유세가 두 종류가 있어요. 사실 아까 말씀하실 때 잠깐 순간적으로 라고 했던 게 뭐냐면은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거든요. 둘 다 보유세라고 부르죠. 근데 보유세가 늘어난다.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증여한다고 해서 재산세의 변동은 없거든요. 근데 종부세의 변동은 심각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것을 회피하고자 증여도 하고 또 동시에
부부간에도 그럼 많이 하겠네요. 증여가 부부간에도 결국은. 증여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증여공제가 크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부부간에는 한 세대로 보니까 또 다주택자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긴 하거든요. 양도소득세 혜택은 없는 거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 아니 역으로 얘기하면 이럴 수도 있잖아. 지금 강남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다 종부세 대상으로 확 다 들어갔을 텐데 그러면은 종부세 안 내려면 결국은 증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증여가 배우자한테 증여를 통해서 종부세를 회피하고자 한다라고 봐도 그렇죠. 무관한 거겠네. 그러면 결국은 증여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게 1세대 1주택자가 부부간의 증여도 굉장히 많겠어요. 1세대 1주택자가 부부간의 증여도 네, 증여를 통해서 한 종부세를 집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유로 이렇게 쪼개는 거지. 그렇게 되면 한 집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억짜리 주택을 네. 6억씩 5억 만약 6억이 지금 증여 공제인가요? 네. 그렇죠. 부부간 10년간 6억이 증여 공제면 6억으로 이렇게 나눠 갖게 되면 네. 이 경우에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각각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근데 그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증여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취득세.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고려해야죠. 그에 대한 취득세가 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종부세를 그 몇 년 동안 나오는 종부세하고 취득세하고 비교를 했을 땐 취득세가 제가 봤을 땐 더 클 것 같은데요. 취득세는 아. 6억이면 가액 10억 그건 취득세 얼마 나올까? 6억이면은 계산해 볼까요? 그러니까 취득 가액이 6억 원이 되는 거니까 12억의 절반 6억이면 1%죠. 1점 몇 프로니까 1.몇 정도. 그렇게 크진 않은 건데 6억이면 한 7, 800만 원 나오겠죠. 7, 800? 예, 그 정도 나오고. 그러면은 한 3, 4년 이상 갖고 있을 계획이라면 네. 1세대 진짜 말 그대로 1세대 1주택자 뭐 매도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 장기 보유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내고 해야겠는데요? 그게 오히려 그렇게 고려해 볼 수도 있겠네요. 이익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신문 기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마치 증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뭐 시장에 그런 정부의 정책이 뭐 실효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쪽으로만 어떻게 보면 몰아가고 있는 기사라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강 선생님 찾아보시는 거죠? 아니야. 확인 좀 해주세요. 알았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기왕이면. 네. 저 사실 찾아보려다가 우리 또 궁금하면 못 참잖아, 그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4월 1일부터 그럼 결국 두 가지가 바뀌네요. 뭐 종부세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중과세에 대한 부분 그렇죠. 두 가지가 바뀌네요. 네. 뭐가 바뀌는 건지 살짝 정리 좀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무적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4월 1일 전과 후에 따라서 저번에 뭐 별별 수다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4월 1일 전에 파는 다주택자들이 4월 1일 전에 파느냐 아니면 4월 1일 후에 파느냐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중과세도 시행이 될 걸로 됩니다. 네. 되고요. 하지만 지금 1세대 3주택자가 서울에 있는 집, 투기 지역에 있는 집을 팔게 되면 이미 10% 중과세가 되고 있고요. 4월 1일 이후에 팔게 되면 2주택자 같은 경우는 10% 중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되고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 20%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되고 하기 때문에 4월 1일 전이냐 후에냐에 따라서 세액 차이가 뭐 적게는 1억, 많게는 2억까지도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이제 투기 지역이에요? 투기 과열지구예요? 지금 4월 1일 전에는 투기 지역입니다. 네. 투기 지역. 4월 1일 이후는 서울 11개구. 11개고 네. 세종시. 그렇죠. 네. 세종시까지. 네. 그 다음에 4월 1일 이후에는 4월 1일 이후에는 조정 대상 지역 으로 확대되는 안쪽에 거예요? 있는 모든 지역을 다 확대가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지만- 정부에서 네. 핀셋 규제하시는 가격 올라간다 찍어주신 그렇죠, 지역들이 그렇죠. 전부 다 적용이 된다. 뭐 근데 이런 얘기군요. 추가적으로 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그 지역에서 아닌 지역의 주택을 팔게 되면 그럼 뭐 중과세가 안 되고 중과세가 되진 않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되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부분, 중과세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있었어요. 뭐 설명해 주신 내용이 대충 들어보니까 이해는 되겠는데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나가 보면 네. 아까 얘기 나왔었던 것 중에 4월 1일자로 단기 임대를 등록을 하면 종부세 배제 대상이지만 4월 1일 이후에
단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 단기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종부세 대상이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여기서 또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임대 사업자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증여 관련된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요즘 두 분들이 핵심이에요. 두 가지가. 내가 어차피 나는 이걸 계속 갖고 싶은 거예요. 네. 갖고 있고 싶은데 주택에 대해서 갖고 있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면 조금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이 두 가지 증여와 임대주택을 되게 많이 고려를 하시는데 증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이제 임대주택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 임대 사업자 관련돼서는 지금 국가 정책상 그 단기 임대와 중공공 임대가 있는데 중공공 임대로 많이 지금 전환을 해라라는 추세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임대 말고 너는 중공공 임대 많이 하면은 그만큼 혜택을 더 줄게라는 추세로 많이 세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공 임대를 예전에는 전혀 고려를 안 하셨어요. 몇 년 전, 자가면식 1년 전만 하더라도 중공공이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국가에서 밀고 있으니까 중공공에 대한 그거를 많이들 여쭤보시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결국은 세 종류겠네요. 우리 지난주에 강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자산이 없어서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해도 되는 분들,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셔야 되는 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공동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셔야 되는 분들. 크게 세 종류의 네. 케이스겠네요. 모든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임대사업자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꼭 등록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그죠? 네, 이제 조만간 의무화가 검토 중이긴 한데 아직은 네. 아니에요. 의무화 검토하면 하여튼 그건 나중에 논의로 하고요. 네. 자,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경우, 단기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중공공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비교 좀 해주세요. 뭐가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세법적으로만 먼저 세금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행 세법상으로는 중공공 임대로 등록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조건은 8년 이상 임대를 해야 돼요. 8년 이상. 8년 이상 임대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게다가 뭐 임대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를 상한선은 5% 미만으로 맞춰야 된다는 네. 이런 부담감이 좀 있을 수 8년 있고요. 이상. 네. 그다음에 5% 이내. 네. 네. 그 5% 이내라는 거는 단기 임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거에 대한 더 많은 혜택을 보시려면 그 뭐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규제를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세입자를 위해서 만든 규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공공 임대를 가장 세법적으로는 가장 유리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마저도 그건 8년 이상 가기가 싫다라고 하시는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임대로라도 지금 빨리 시행을 하셔야 그만큼 혜택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임대 등록을 안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각각의 상황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상황이 주어진 상황이 다르시겠지만 가급적 주택 임대 등록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질문이 있어요. 네. 일단 4년이든 8년이든 혜택이 뭐 재산세 감면도 있고 네. 뭐 종합부동산세 배제도 있고 네. 뭐 있긴 있을 텐데 네. 그리고 뭐 이제 중공공 같은 경우는 보험료 또 뭐 할인해 주는 것도 생기고 뭐 그렇죠. 그런다고 하는데 중간에 사실 8년이 되게 길거든요. 그렇죠. 예, 임대료를 5% 이내에서만 올려받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 부담이죠. 8년 뒤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고. 근데 이걸 중간에 나는 임대사업 그만할래라고 해서 폐업을 만약에 한다. 임대사업 안 하겠다라고 해서 폐업을 하거나 또는 이제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한테 매각을 해서 내가 엑시트를 한다고 하면 페널티가 있잖아요. 페널티 있죠. 예, 1,000만 원 이하의 네, 뭐 과태료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끝이에요? 아니면 그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서 예를 들어 6년을 이용해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재산세 감면 받은 부분, 종합부동산세 배제되었던 부분도 토해내야 되는 토해내야 됩니다. 토해내야 네. 돼요.
그만큼 혜택을 줬던 거에 대한 의무를 못 지켰기 때문에. 근데 그럼 반대로 임대료 5% 이내로 제한하면서 받았던 손해 부분은 보상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사실 저도 되게 고민스러운 게 이 부분이에요. 이게 임대사업자라고 하는 게 물론 제도적으로는 물론 이제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큰 틀이나 뜻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맞는데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이제 집을 예를 들어 뭐 10채 20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한 채, 두 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집을 준공공 임대사업자로 사업을 냈어요. 8년 사유를 놔야 돼. 근데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근데 자가사용은 임대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폐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까지 받아놨던 거 다 토해내야 되고 내가 지난 기간 동안 임대료 깎아줬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손해는 고스란히 내가 다 떠안아야 돼. 사람이 살다 보면 5년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맞다, 생길 맞어. 수가 있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이야 내가 그 집 만들어가 살아도 돼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는 그렇게 임대를 놔야겠다라는 어떤 투철한 사명감으로 놓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네네. 내가 여기에도 집이 필요하니까 산 거고 그리고 이 필요에 따라 다른 데 이사 갔다가 지금은 이 집에 들어가 살 일이 없어서 새를 놓고 갔는데 세금 부담 이런 게 되니까 임대사업 등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가 유도하고자 하는 방향은 알겠으나 시장 참여자로서의 어떤 이 지금 그럼 내가 지금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지라고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는데 저도 임대사업자를 등록 못하겠다라고 걸리는 부분이 딱 거기에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죄송해요. 이게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맹맹의 소리가 나는데 정비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데에 재개발 구역의 물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한 앞으로 10몇 년 동안은 그 집에 들어가 살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 통해서 아파트 한 채 받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임대사업 등록해서 잠깐 혜택 보고? 재산세 혜택 잠깐 받다가 공사 기간 동안은 혜택 없죠. 그리고 이어서 하게 되면 이제 입주하고 나서 공사 4년 기다리는 기간 한 2년 혜택 보고 공사하는 4년 정도 혜택 못 보다가 다시 입주해서 6년을 또 더 이어서 하면 그래야 8년이면 지금 12년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만약에 이걸 판다고 하면 이제까지 받았던 혜택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신규 아파트 입주할 때는 입주 물량이 쏟아지니까 임대가가 낮게 형성되잖아요. 사실 그거 기준으로 해서 연 5%씩밖에 못 올리니까 사실은 그 손해도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 같으면 안 하겠다라는 저는 이제 생각이긴 한데 또 이 큰 흐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막 느낌이 많이 드니까 쫓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좀 약간 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저 강사님한테 궁금한 거. 네. 정부는 임대사업자를 왜 이렇게 미는 거예요? 임대 가격 전월세 상한제를 이 도입하기가 되게 부담스럽죠. 정부 입장에서도 일단 뭐 이번 정부 하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연 5% 이내에서 임대료를 낮추게끔 해어 있는 민간 임대사업자 굉장히 많다고 하면 임대 가격이 조정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들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 목적이 제일 큰 게 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 두 번째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죠. 그러니까 세금 얻고 싶은 거예요. 어쨌거나 재산세 감면, 종부세 감면의 혜택을 주더라도 일단 임대 소득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과세를 할 수가 있고 정부는 그렇게 과세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통계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고 예, 그러면 정부가 흔들 수 있는 민간 시장에 개입할 수 있게 되잖아요. 저는 그 두 가지 이유가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네. 세금 신고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과세로 해서 하면 돼요? 아닙니다. 그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네. 상가 임대랑은 다르게 면세 사업자로 시작이 돼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하실 필요가 없이 네. 매년 2월 10일까지 네. 그 1년 그 전년도의 그 소득
네. 월세 소득이나 전세 네. 보증금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네. 그거 신고만 해놓고 네. 5월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면 네. 세금 신고를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뭐 특별히 뭐 어떤 뭐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뭐 아니, 기장을 하거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뭐 특별히 뭐 월세 네. 소득이 많지 않은 이상은 네. 굳이 뭐 기장까지 하시면서 하라고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매 그 신고 기간 때만 잘 네네. 맞춰서 그거 정확하게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세금 신고를 그렇게 하는 거라면 또 감면 받는 거에 대한 부분을 또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임대사업 할 때. 감면이라고 하면 그 네. 보유기간 중에 발생하는 네. 임대소득세. 네, 임대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그렇죠. 절세 전략이라는 게 별도로 필요하겠네요. 뭐 물론 그럴 수 있죠. 이제 2천만 원 이상 월세를 받는 네. 경우에 연 2천만 원 이상 받는 경우에 뭐 이제 종합 소득세 합산을 하겠다. 네. 지금도 합산이 되고 있고요. 네네.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가에서는 그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한 30% 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갑자기 좀 안 나는데 중공공 임대 같은 경우는 75% 감면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감면 공제를 해주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그건 또 있어요. 예, 건물에 대해서 진짜 감가상각을 싫다. 해놔야 돼요. 아. 감가상각 의제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건물을 갖고 5억짜리를 갖고 있었을 때 네. 감가상각을 매년 해나가야 된다는 네네. 의무가 생겨버린 거예요. 대신에 임대소득세 감면을 받는 대신에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유불리를 따지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 이게 또 복잡해진 게 복잡해집니다. 개인이 이게 쉽게 또 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네. 또. 아, 이거 참. 그 세무사협회에서 그거 하자고 막 제안한 건 아니죠? 감가상각 나오니까 또 머리 아파지는데. 네. 어려워지죠. 자, 우리 강 소장님, 네. 우리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어요. 지금 정부의 정책이 결국은 강남 재건축 잡겠다고, 뭐 강남 아파트 시장 잡겠다, 뭐 부동산 시장 잡겠다,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하면 결국은 수요고 공급의 문제인데, 수요는 시간이 지나면 지속적으로 생기는 게 수요겠지만 공급은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4월 1일자로 임대사업자 등록해버리면 8년 동안 안 팔면 그냥 막 싸그리 공급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고주택의 공급이 네. 말 그대로 중고주택들, 네. 재고주택의 난 그 말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 재고주택. 재고주택. 그럼 새 아파트 아니라 헌 아파트지 뭐. 헌 아파트가 매물이 나오기가 이제 아무래도 매물이 나오기가 뭐 힘들어지는 영향은. 그럼 가격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이 안 맞으면 저한테 가격이 따지지 변동하잖아.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아니 친하시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랑. 다주택자 중과도 당연히 물건을 네. 잠그는 역할을 하게 되는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시장에 물건이 안 나오는 수요는 있고 공급이 없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수요도 상식인데. 잠그고 있잖아요. 그래도 수요가 수요도 확실하게 좀 틀어막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게 막혀지나 그게? 그게 막혀요? 아니, 그럼요. 저는 효과 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를 들면 네. 수요를 틀어막아서 네. 99%의 수요가 줄고 1%가 남았어요. 네. 근데 물건은 다 틀어막아갖고 네. 0이야. 네. 그러면 지는 게임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극단적인 사례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네. 일단은 지금 정부가 가장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금융이잖아요. 네네.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을 틀어막겠다는 거고 다주택자들에게는 더 이상 돈을 더 지급해서 부동산을 사는데 유동성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제일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수요를 잡는 부분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는 매물을 잠그는 부분도 뭐 어쩔 수 없는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금 하나의 정책 지금 임대주택 사업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뒤에는 임대 가격을 조금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야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정책 목표가 있는 거고 뭐 다주택자 중과 같은 경우도 지금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못 나오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또 한편으로는 더 사는 사람도 내가 지금 사봐야 양도세 나중에 저만큼 두들겨 맞으면서
팔아야 된다고 하면 지금 뭐 그렇게까지 내가 지금 살 필요는 없네. 더 사는 수요를 억제하는 역할도 또 중의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부 입장에서는 옛날에 써봤던 카드들 중에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이거저거 다 써보는 거죠. 저는 더한 것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야, 이미 다 얘기했어. 아, 그래요? 네, 저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도 도입될 것 같아요.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 그러니까 뭐 있었던 거잖아 옛날에. 예. 충분히 아니, 정부가 생각해서 꺼낼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야. 그 정책적 그러니까 실수요자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예, 뭐 예. 지금 뭐 투기 수요가 무슨 뭐 요새 무슨 뭐 상식 뭐 이렇게 겁 없이 막 이렇게 달려들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대부분 다 실수요자인데 정책적 방향이 결국은 여러 가지 노선을 추구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해 상충되는 부분으로 많이도 치닫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가격도 올라가겠네 이거 4월 1일자 되면 예. 물건 잠기면서 가격이 또 올라갈 것 같은 왠지 또 불길한 예감? 사실 저도 그게 조금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뭐 들고 있는 자산이 있는 사람이고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갔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1주택자는 사실 상관없죠. 네, 그냥 사실 올라갈 때 다 올라가고 떨어질 때 다 떨어지니까. 기쁘지는 않아. 세금 늘어나는 게 좋지는 맞아, 않아. 맞아, 다 맞아. 올라가는 거면 뭐 내 것만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런 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쁘지는 않아요. 기쁘지는 않고 다만 이제 2006년에 그랬거든요. 2006년에 2005년에 831 책 나오고 나서 뭐 지금처럼 막 다 잠궜었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랬는데 2006년에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2017년에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2018년이 마치 2006년의 데자뷰처럼 막 미친 듯이 계속 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름 가을 찍으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는 모양새가 만들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예, 저는 사실 그런 공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지 않아 그렇게 그런 모양새가 되기를.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극단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첫 뭐야? 번째는 그 당시에는 DTI 규제를 안 했어요. LTV 규제만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금융권에서 뭐 그 농협 단위 농협 이런 데서 대출 많이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DTI 제한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좀 유동성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때처럼 실제로 은행에서 돈 끌어쓰기는 훨씬 쉽지 않아요. 지금이 더 어려워요. 근데 하나 또 다른 점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전세가율이 되게 낮았어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되게 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 시장에 반영이 될지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높다는 내용으로 보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도 어느 정도 있는데 반대로 이제 자금줄을 정부가 굉장히 틀어막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이 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고 정체되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느 방향이 대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게요. 네. 말씀하신 내용 듣고 보니까 또 불안해요. 네. 왜냐면 나 불안해. 왜 그러냐면 그게 또 올라간다는 얘기거든. 나 저 안 올라갔으면 사실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 아니 사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집이 하나밖에 없어. 나 그냥 계속 살 거야. 가격 올라가면 세금만 늘거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게 또 마냥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막상 또 사실 또 그렇잖아요. 가격이 다 올라갔어. 근데 내가 선호하는 지역이 더 올라가. 그러면 또 막상 또 못 가잖아요. 또 맞아요. 갭 차이가 더 벌어지니까. 갈아타기는 그래서 원래 하락장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락장도 네, 또 상승장에서는 세금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못 갈아타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네.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아까 강 소장님이 말씀하시다가 굉장히 좋은 힌트를 하나 줬거든. 뭐? 8년은 길어요, 그죠? 네.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 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정부의 정책이 또 한순간에 다 풀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임대사업자 정책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정책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이런 정책하고는 조금 다른 범주의 정책이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갖다가 그렇게까지 건드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떨어져도 네. 안 좋아져도 주택을 추가 매입해서 준공공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 상승장에서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추가적으로 볼 수 있으니 하락장이 됐든 상승장이 됐든 간에 준공공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포지션을 가는 거죠. 그건 모르죠. 그건 각자 알아서 집을 20개 들고 계신 분들이야 뭐 그렇게 뭐 하셔도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8년이라는 기간은 길어서 사실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뭐 평창 그 동계올림픽 끝나고 한반도 전쟁설 지금 난리 났다면서요. 참 미치겠어. 그래서 8년이라는 기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다라는 거 잘 정리가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생각보다 지난주 굉장히 심도 있게 그리고 깊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허기준 사무사님,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뭐 사실상 오랜만이라기보다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올해가 이번까지 한 3번째인 것 같은데. 그렇구나. 네. 뭐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싫은데 억지로 나온 것 같아서 1년에 한 번 부를까? 네, 영광이죠. 항상 불러주시면. 네. 요새 뭐 세무 상담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정말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일주일에 10건씩은 항상 있어요. 이상 있기 때문에. 근데 또 10건 중에서도 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다 비슷한 얘기예요. 이 범주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만 지금 고민들이 다 비슷한 거야. 최소 이제 2주택 이상자, 1주택 이상 1주택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예 상담도 안 오시죠. 근데 2주택 이상만 돼도 2주택만 가지고 계셔도 불안하신데 3주택, 4주택 이상자들 얼마나 더 불안하시겠어요. 그래서 상담이 좀 많아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그 상담 내용들도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을 하시고 계신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분들의 고민도 그거잖아요.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렇죠. 현재 어떻게 될지 결정 내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인 거죠. 아무쪼록 이번 정부에서는 세무사님들한테 어떤 좋은 기회를 주는 걸로 맞습니다. 진짜 세법이 어려워져야 제가 먹고 살기 먹고 살 수가 있어서. 그건 맞아. 뭐 혼자 그냥 자진신고할 수 있을 그 정도면 누가 세무사한테 가겠어. 그건 맞지. 근데 너무 어려워서 세무사들 실수 안 해요? 실수 많이 하죠. 그죠? 많이 뭐 저도 안 하려고 몇 번을 검토를 하고 또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상담했던 분들한테도 혹여나 실수가 있을까봐 가신 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책을 찾아보고 다시 한번 피드백 드리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진짜. 아유. 강사님 어떠셨어요 오늘? 지금 코가 꽉 막혀가지고 말 시키 할지도 모르겠어. 말 안 시켰으면 좋겠구나. 네. 말하면서 지금 실수할까.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별 말씀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정책 변화에 따라서 뭐 증여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해서 임대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그다음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예상되는 영향까지 이렇게 쭉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또 각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시간이 마치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4월 1일이라는 기점이기 때문에 각자의 형편과 여건에 맞춰서 최선의 선택들을 현명하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